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부인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와 김용 전 부원장 이렇게 두 사람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불법 자금은 이런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김용한테 얼마 전달된 건가요? 그 김영환 전장은 6억 전달했습니다.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갈 거고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글쎄요. 그러면 이재명이 몰랐다. 아니 그럼 나는 누구한테 돈을 준 거야 도대체? 그럼 누구의 선거에 돈을 준 거냐 이거지. 이재명 변호사의 그 힘을 갖다가 손을 내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해서 지난번 뭐 대선 경선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 결과 잘 됐죠. 자, 혐의 입증에 나선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8억 원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의 메모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측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그 남욱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가 작성한 메모입니다. 이 리스트 괄호 열고 골프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골프라고 적어놓은 건 골프 약속처럼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자, 4월 25일 1, 5월 31일 5, 6월에 1, 8월 2일에 1. 날짜와 뒤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숫자는 1억 원, 5억 원, 1억 원, 1억 원 이렇게 해서 총 8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 메모를 이모 씨가 작성한 이 메모가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메모장의 숫자, 자금 전달 시기가 대부분 일치하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이 내용은 검찰 측이 재판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조작이라고 하는데 송금 영수증이 나왔다. 메모 작성자가 8억 원을 마련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의 측근 이모 씨라는 부분 앞서 말씀드렸고 메모의 작성 시기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기 전이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조작이라고 하지만 굳이 조작할 이유가 없었던 시기에 이 메모가 작성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스트라고 적혀 있는 이 메모 4월 25일 1억 원, 5월 31일 5억 원, 6월 달에 1억 원, 8월 2일에 1억 원을 전달했다라는 그 숫자가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유동규를 통해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갔고 그 돈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자금으로 쓰여진 것이다라고 지금 강하게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내용? 저 내용은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거는 처음이지만 네. 그 전에도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욱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라는 사람이 네. 남욱 변호사의 요청을 받고 저 현금을 만들어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저 현금을 어렵게 만들어서 남욱 변호사를 주었고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를 통해서 이제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는 건데. 네. 저거는 뭐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은 2021년 9월부터 수사가 시작됐죠. 네. 그 훨씬 전이기 때문에 조선일보 사설 말대로 사실 조작할 이유도 없고 어찌 보면 쓸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메모용으로 지금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 저기에 또 하나 그 과거에 나왔던 보도를 종합해 보면 김용 부원장하고 유동규 본부장하고 그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록 뭐 네네. 이거 아마 그 기억나실 겁니다. 네네. 그거하고도 일치해요. 그러니까 돈을 준 시점, 장소 이게 대부분 일치합니다. 글쎄 뭐 제가 보기엔 그 정도 되면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공판 준비기일이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됐을 때 저 그 증거가
어떻게 활용되고 그게 이제 실제 유무죄의 결론에 어떻게 그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인지 네네. 한번 지켜보시죠. 이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 보수 언론에서 일반 기사가 아니고 이제 사설을 통해서 저 메모를 이제 크게 부각시키려고. 근데 이제 최초 보도는 네네. 최초 보도는 어제 한겨레에서 나왔어요. 예, 하여튼 사설에서 지금 나왔는데요. 또 메모라고 하니까 저 옛날 또 메모 사건 유명한 게 하나 있어가 기억이 납니다. 성완종 메모 사건이라고요. 그분은 이제 전직 그때 국회의원이셨죠. 그분 메모에 여러 명의 정치인이 네네. 실명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김기춘, 홍문종, 이왕구, 유정복 이런 분들의 이름이 액수하고 실명까지 거론이 됐는데 그게 재판에서는 다 무죄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런 간접 증거 메모를 가지고는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고 재판을 통해서 더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또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지금 언론에서 계속 지금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지금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본 책 중에 도쿄 지금 특수부의 붕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상황과 똑같은 게 나와요. 도쿄 지금 특수부에서 계속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려가지고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이제 어떤 심정을 굳히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타격을 주려고 할 때 그런 경향이 농후하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지금 이번 이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도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재판을 통해서 정말 엄정하게 진실이 가려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새로운 폭로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신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만배를 통해서 그리고 김만배가 측근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이해찬을 연결시켜줬다. 자, 이재명과 이해찬의 연결고리가 이화영이고 그 이화영을 소개시켜주고 이화영을 활용했던 사람이 바로 김만배였다라고 유동규 씨가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유 전 본부장은 이 전 대표가 지원을 결정한 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과 연결이 되자마자 드디어 우리에게도 정치적 아버지가 생겼다며 기뻐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 전 부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했고 대선 경선 때 이 전 대표의 지지 조직이 이 대표 지지 모임으로 재편되도록 힘을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보시죠. 허무맹랑한 소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으로 오랫동안 함께 몸담은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친분은 누구 한두 명의 소개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찬 전 대표 과거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잘못된 이미지 그게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죠. 저도 처음에는 그 긴가민가 할 정도였으니까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혼자서 어려운 그 난경을 이렇게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몇 년도까지 긴가민가 하셨어요? 한 3년? 18년도까지 그랬습니다. 2018년까지. 제가 당대표 돼가지고 당대표는 경기도 지사하고 정책 협의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서야? 예, 그때 내가 해보니까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2018년에 가서야 사실은 아시게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재판 중이고 언론에 하도 나쁜 게 많이 보도가 되니까 그렇죠. 좀 저도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자, 이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서울신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조금 전 들려드린 이해찬 전 대표의 목소리를 확인해 보면 2018년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와 큰 연결고리가 없었다. 본인도 인정했고 18년 이후에 이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보통 뇌기가 아니구나라고 본인도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조금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장희찬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정치권에서요. 네. 이 거물 정치인과 친해지는 가까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측근을 내가 좋은 자리에 임명시키거나 데려오는 거 굉장히 흔한 수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되고 나서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를 새로 만듭니다. 네. 보통은 이게 뭐 경제부지사나 정무부지사 이런 쪽으로 쓰이는 자리인데 평화라는 키워드를 새로 창작해내서
만들어서 이해찬 전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을 거기에 임명을 한단 말이죠. 네. 그 전까지는 뭐 이화영이라는 인물과 이재명이라는 인물 사이에도 별 접점이 없었어요. 그거부터가 사실은 이제 이해찬이라는 인물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 대부나 뒷배로 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국면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많이 실어줬죠. 네. 본인의 뭐 외부 지지 기반 조직이었던 광장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재명 대표에게 몰아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어떤 결속 관계는 지난 민주당 대선에서부터 많이 드러나 있었다. 그런데 그 배경에 김만배라는 인물이 있었느냐가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인데요. 네. 이게 사실 김만배가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대장동이나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는 쌍방울 관련된 사건의 핵심적인 키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유동규나 측근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자꾸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1년 내내 나온다는 거죠. 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이끌 만한 당대표로서는 리스크가 너무 많다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재판에서의 어떤 중요한 쟁점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매달, 매주, 매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유동규의 입을 통해서 또는 이제 측근들의 공판을 통해서 줄줄이 터질 텐데 네. 민주당은 그런 민생 이야기 하나도 못하고 1년 내내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만 방어하다가 총선 치러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명들이 지금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서재현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이렇게 김만배나 측근 이화영 통의 이런 전언이긴 한데 그 전언의 어떤 취지나 배경 자체는 결국에는 이화영, 즉 지금 이제 그 대북 송금에 어떻게 보면 그 함께 동조했던 그 의혹을 받는 이화영과 이제 이재명, 이해찬 연결되다 보니까 이것이 대북 송금에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재명이 있지 않냐는 그 취지에서 얘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과 사실 계속 저희들은 주장하는 것이 창작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허구가 아니고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또 대북 송금과 연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2018년 9월에 이해찬 대표 시절에 제가 상금 부대변인으로 왔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2020년 이후에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 할 때 산하기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사실과 사실인데 그러면 이해찬 전 대표가 저를 이재명 대표와 속여서 산하기관에 갔냐? 그거는 아닌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나 창작 소설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2018년도는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는 잠재적인 어떤 대권 주자로 반열에 올랐고요.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그 전까지는 몰랐다. 예전에 뭐 몰랐다, 안다 이런 진실 논쟁도 있지만 그냥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 대한민국의 리더로 그 전에는 제 인식을 못했다가 2018년 경기도지사 했을 때를 보니 경기도 성남시장 때나 어떤 치적이라든지 어떤 시민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측근 이화영을 예를 들어 뭐 한 자리를 줬다라고 그게 사실하더라도 그거는 사실은 연결하기가 조금 약한 부분은 정치권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정미경 최고위원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에서 사실 커왔잖아요. 네. 중앙 정치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대권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 중앙의 큰 뿌리를 받아야 되는 게 기본일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저는 이해찬 대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마침 또 김만배가 있고 그 다음에 이화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찬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정치적 기반만은 아닌 거예요. 이들이. 왜 그러냐면 왜 김만배는 갑자기 등장해서 대장동 사업에 들어갑니까? 사실은 김만배가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거기 업자들이 선수들이 다 있었거든요. 유동규 있고 뭐 남욱 변호사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거래를 안 하고 거기다 김만배 씨가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치적, 경제적 공동체가 저는 다 섞여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화영 이 전 부지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또 평화부지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쌍방울하고 또 엮여요. 또 북한에 돈 주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게 이 사람들이 전체가 저는 한 몸이 되어서 이런 일을 벌인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네. 나중에는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김만배하고 이화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결국 제일 먼저 입을 열 사람은 김만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의혹도 이재명 대표를 계속 옥죄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대장동 그리고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곧 기소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밖에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추가 구속영장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과거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공방을 벌였던 장면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산속에 있는 자연 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그래서 지금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성남시의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성남시의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따져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백현동 개발 사업성 없는 땅을 받고 특혜를 제공해줬다라는 의혹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제기했고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성남시 4단계 용도 변경 대가로 8년 전 R&D 센터로 기부 체납을 받았는데 이 R&D 센터 단지를 꾸며야 할 이 땅이 지금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공문을 봤더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당시 성남시에게 충분히 설명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업성 없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반복해서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이를 받아줬고 용도 변경해줘서 특혜를 제공해줬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이제 기부 체납이라는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시행사로서 이제 그 성남시로부터 뭐 이런저런 인허가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네들의 적정 이익을 확보하고 나머지 터무니없이 커지는 이익에 대해서는 뭐 도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성남시 공공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남시 입장에서는 일종의 공공환수, 이재명 대표가 맨날 얘기했던 네. 공공환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부 체납을 뭘로 했느냐? R&D 센터 부지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부 체납은 받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용도 변경해주고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대가가 뭐냐 하는 게 이제 앞으로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밝혀야 될 부분인데 저 R&D 센터 부지라는 게 뭐 대략 따져보면 한 8,000평 정도 되더군요. 네, 네. 자, 그런데 그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주변에 주거지가 없고 네.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걸 가지고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해도 R&D 센터 부지는 물론이고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해도 이게 사업성이 도저히 없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쓸모없는 땅이다. 네. 이런 공문을 성남시에 2차례씩이나 냈어요. 그런데도 그 기부 체납을 받아주고 각종 특혜를 준 겁니다. 일종의 2중, 3중 특혜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저기 사업성이 없다고 한 것은 저기 주관적인 판단이죠. 언제든지 경기가 변하면은 사업성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가령 대장동 사업도 맨 처음에 거기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수익성이 낮다고 보고 확정 이율 25% 이렇게 받아간 반면에 개발업자들은 이제 엄청난 이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성이 없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민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 4단계 용도 변경 갑자기 몇 단계를 뛰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시행사가 요구한 것은 3단계인 2종 주거지역이었어요. 그걸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시행업자가 요구한 것이 그거였어요. 저기 일반 주거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시행업자가 요구한 대로 해주면은 그거는 이제 오히려 특혜가 생길 수 있는데 시행업자가 원하지 않은 것
준지구 지역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했다 이 말이죠. 그건 뭐냐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판교처럼 그 지역을 판교처럼 만들기 위해서 R&D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8,000평에 해당되는 이제 R&D 부지를 확보했다. 그게 바로 성남시의 이익으로. 확보했는데 왜 아직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입주할 기업이나 이런 게 마땅 찾아가지고 뭐 장래에 또 얼마든지 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언제나 빈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게 이제 2015년 일이에요, 이게. 네. 그런데 지금도 공터로 있거든요. 네. 왜 그랬겠어요? 뭐 그건 뭐 따져볼 문제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그 시행사 업체가 3천억 가량의 돈을 이익을 봤어요. 네네. 엄청난 특혜죠,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그 경기도 그 성남시장 선거 때 그 이재명을 도왔던 사람이 이 업체에 영입이 돼요. 네네. 지금 핵심은 지금 검찰은 그거를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특혜를 김인석이 어느 정도 그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돈을 안 갔을까요? 검찰은 그 지점을 볼 거예요. 과연 이것도 어떤 저수지를 만들어서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고 나중에 그 돈이 대선 때 흘러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아닌지 저는 그 지점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조만간 언론에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시는 거 아닙니까? 추리하고 추설하시는 아니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성남 FC 사건하고요. 지금 정자동 호텔 의혹 사건하고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 측근들이 그 업체와 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바보가 아닌 한 그거 다 수사해서 조금 있으면 밝혀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